30분이 되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89회 오션 세미나입니다. 제목은 What type of plastic do sea turtles in Korea waters mainly ingest? Quantity, shape, color, size, polymer composition, and original usage.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 한국 해역 바다거북의 플라스틱 섭취 주요 유형, 양, 형태, 색깔, 크기, 폴리머 조성,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홍선욱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논문은 원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는 좋은 학술지에 작년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팀이 논문을 낸 건데, 이 논문이 그 본문하고 보조 자료에 사진과 테이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PPT로 옮겨서 이 논문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휘리릭 그림만 한번 먼저 보면, 이 논문에서는 바다거북 4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바다거북은 7종이 있어요. 그래서 7종을 다 여기 보여주진 않고, 여기는 이제 노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5종의 그림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4종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터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푸른 바다거북이에요. 푸른, 그린인데 푸른입니다. 그다음에 로거헤드라고 하는 씨터틀은 붉은입니다. 붉은 바다거북. 그리고 요 2종류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나온 거고, 이 등껍질이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해놓은 것이 레더백이라고 하는 장수 바다거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는, 여기는 이제 캠프스 리들리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이 논문에서는 올리브 리들리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올리브 바다거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모양이, 등껍질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레더백인데, 요거 말고 그린과 로거헤드 부분도 보면 그린은 이제 등 쪽에 이렇게 불살무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푸른 바다거북이에요. 용어를 조금만 더 보면, 일단 이게 좀 글씨가 이게 좀 깨졌는데, 이게 푸른 바다거북하고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붉은 바다거북이에요. 근데 이 식도 안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소화관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지 역류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원하지 못하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거북의 입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았고요. 이거는 이 샘플이 나온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 주로 이 시료를 얻었는데, 주로 사체입니다. 사체인데 해양생물자원관에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집한 사체, 냉동 보관했던 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34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CCL, SCL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등껍질의 길이, 랭스입니다. L이 길이 방향으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재면 CCL이고, 직선 체장, 등껍질의 길이죠. 길이가 이 바다거북의 나이를 알려주는 단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CW는 width라고 해서 폭이죠. 등껍질의 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CC는 이제 곡선을 말하는 거고, SC는 직선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직선의 길이를 SC 붙이고요. 그다음에 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붉은 바다거북 사진,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사진들인데, 이 사진이 바로 제주도에서 방생을 한 수족관에서 부화해가지고
잘 3살 동안 3살 될 때까지 잘 키운 다음에 방생을 했는데 얘가 11일 만에 부산의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이 돼가지고 요게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그 사체를 부검을 하면 위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왼쪽처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안에 가득 이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쓰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으로 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종류에 따라서 특히 붉은 거북이냐 푸른 거북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쓰레기를 더 많이 먹는지 또 어떤 형태의 쓰레기를 더 많이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색깔도 구분을 했어요. 먹은 쓰레기의 색깔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형태도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붉은 거북과 푸른 거북만 비교해서 그것이 그 안에 발견된 플라스틱의 폴리머, 플라스틱 성분을 분류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에는 무게고 아래는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와 무게를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놓고 어떤 성분들을 더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머의 타입도 쓰레기의 종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폴리머가 많은지를 개수와 무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 25mm 이상, 우리가 주로 대형이라고 부르는 매크로 사이즈와 중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이크로 사이즈, 1에서 5mm 사이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사이즈를 다 하나로 놓고 그것의 상대적인 비율을 표시를 한 것이고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 성분에서 차지하는 대형, 중형, 소형,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주는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바다 거북 뱃속에서 나온 것 중에 어떤 용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글씨가 쓰여져 있는 테이프. 요거는 병 라벨이죠. 이것도 중국 물병에서 나온 거로 보이고요. 요것도 중국어고 우리나라 비피더스 명장 이거 요거트 라벨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낚싯줄 그다음에 트윈이라는 것이 여기는 이제 로프하고 트윈을 이렇게 따로 구분했어요. 트윈은 이렇게 이런 어떤 뭉치, 섬유 뭉치를 트윈이라고 여기서는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한 개씩 개수를 세지 않고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개수로 셌어요. 장갑 같은 경우는 손가락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건 누가 자른 것 같은데 여기만 딱 잘린 것도 얘가 거북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쉬백, 이런 그물망도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일 포장 같은 거 할 때 쓰는 폼 형태, 발포 형태의 포장도 먹고 한글로 써져 있는 어떤 종이 전단지 빽빽하게 쌓여있더라고요. 전단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먹은 것을 이제 무게와 개수 그리고 그 발생원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를 구분하고 그거의 성분 같은 거를 하나의 표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퇴장을 들어가는데 미리 좀 보실 게 있는데 이게 붉은 바다거북이고 이게 푸른 바다거북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네들이 이동하는 이 거리를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다른 연구 결과에서 이제 마브리스 여기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붉은 바다거북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푸른 바다거북은 이렇게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바다를 오고 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부터 조금 상세하게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약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바다거북은 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바다거북의 플라스틱 섭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한국 해역에서 양적 또는 질적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국해역에서 포착, 표류 또는 사고로 잡힌 바다거북의 플라스틱 섭취를 조사한 것이다. 34개체의 바다거북의 위장관을 조사하여 1mm 이상의 플라스틱 양과 모양, 색깔, 크기, 폴리머 종류, 원래 용도를 분석하였다. 34개체 중에 21개체가 붉은 바다거북, 여기서 이제 CC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9개체가 푸른 바다거북, 그래서 CM이라고 요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수 바다거북은 2개체, 그다음에 올리브 바다거북도 2개체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연구는 지금 붉은 바다거북과 푸른 바다거북의 피해 실태 중심으로 이 논문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푸른, 붉은, 올리브, 장수 바다거북의 플라스틱 섭취 빈도를 보면 푸른 바다거북은 9개체 모두 다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요. 붉은 바다거북은 21개체 중에서 81%만 플라스틱을 섭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 섭취한 양은 몸무게 1kg당 108mg. 그러니까 만약에 60kg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60을 곱하기를 못하겠네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인디비주얼이라는 거는 한 개체당, 그러니까 바다거북 한 마리가 38개의 쓰레기를 평균적으로 먹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로 필름 형태 또는 섬유류 형태를 80% 이상 먹고 있고요. 흰색과 투명한 플라스틱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PE나 PP 같은 또 EPS 같은 가벼운,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가벼운 물에 잘 뜨는 폴리머를 먹은 게 93%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있었던 거는 187개였거든요. 이 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수산업과 양식업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들을 구분해갖고 그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이 붉은 바다 거북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섭취했어요. 그래서 체중 1kg당 푸른 바다 거북은 265개나 먹었어요. 그리고 붉은 바다 거북은 72개를 먹었습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주로 밧줄이나 섬유 뭉치, 어망 같은 섬유형을 많이 먹고 붉은 바다 거북은 비닐봉지나 포장과 같은 필름형을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섭취한 쓰레기의 양과 모양을 종별로 2개의 종을 비교했을 때 섭식 습관과 지리적 이동 범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해역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바다거북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과 어부의 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전체 논문에 잘 요약된 버전이라서 이런 맥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에서 보면 SCBD에서 2012년 SCBD라는 것은 생물 다양성 총회의 사무국에서 2012년에 해양 생물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있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때 보면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의 80%가 플라스틱 때문이었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그 후에도 업데이트된 게 나왔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예전 거를 인용을 하고 있고 총 900여 종이 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2020년에 나온 리뷰 논문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바가 있고요. 제일 먼저 보고된 플라스틱 섭취가 제일 먼저 보고된 게 31년이라고 여기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호랑이 타이거 샤크라고 하는 이거래요. 조스처럼 생긴 이게 1931년에 처음으로 플라스틱을 먹었다는 보고가 있답니다. 그리고 62년에 이 새의 위장 속에서 숨새 종류인데 물 표면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먹이를 먹고 사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얘가 2062년에 처음 쓰레기를 먹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종이 있고 모든 종이 7종 모두 섭취와 얽힘에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구분한 멸종위기종의 등급을 이렇게 보게 되면 7종 중에 6종이
위급입니다. 여기 빨간색 critically endangered라고 되어 있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위급한 상태에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한 종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여기 DD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나 홍콩, 대만에서 이런 붉은 바다거북이나 푸른 바다거북이 이렇게 발견됐고요. 이 먹이 활동을 보면 붉은 바다거북이나 올리브나 장수거북은 잡식성이고요. 푸른 바다거북만 초식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이제 해초류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이 플라스틱 먹는 것도 좀 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슐러 논문이 이게 지금 CSI로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 데니스 하디스티 박사가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낸 논문입니다. 거기가 원래 바다거북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전체 6종 중에서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이 섭식이나 얽힘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미 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식도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 논문에서는 71건의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남서대서양이나 북서대서양 쪽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총 5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대개는 플라스틱의 모양이나 색깔 정도를 보고하고 있고 4건의 연구만 폴리머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이 이제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한 건의 논문이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크기를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를 구분한 것은 산토스 등 이 논문 한 건밖에 없다고 이제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논문을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에서 다른 논문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결과 보고도 어떤 경우에는 개수만 하거나 또는 무게만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둘 다 보고한 거는 사실 드문데 이 논문에서는 개수와 무게 둘 다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북서태평양 지역의 이 지식의 격차,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착, 부유, 혼액, 사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모든 가용한 정보를 수집했고 종별 플라스틱 섭취의 어떤 프로파일을 서로 비교해서 가장 큰 위협을 주는 플라스틱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상으로 한 그 사체는 0에서 4단계로 5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가지고 뭐 생존에 있거나 직전에 폐사한 거나 또는 미라 상태, 거의 부식이 부패가 돼가지고 미라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신선하거나 또는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된 것까지 1번에서 3번까지의 상태에 해당하는 사체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체를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이 마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해보면 이 그림처럼 동해안에서 이 붉은색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붉은 바다거북입니다. 붉은 바다거북류가 동해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푸른 바다거북도 동해안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올리브나 장수 바다거북은 동해안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착이라는 건 해변으로 죽은 채 떠밀려 온 걸 말하고 혼액은 다른 정치망에 잘못 걸려들어서 죽은 그런 사례를 말하고요. 부유하고 있는 것은 사체 상태로 뭔가 떠다니던 거를 어디선가 이제 발견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주도에서 방생했다가 11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된 그 거북의 경우에는 등에다가 위성 신호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었는데 그 추적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체의 무게라던가 성별, 몸의 길이, 등껍질의 길이나 폭이죠. 그다음에 식도, 위장에서 내용물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1mm 이상 크기를 다 걸렀습니다. 그리고
섬유 뭉치는 한 개로 기록했다고 설명을 아까 드렸고, 이게 모양은 우리가 흔히 하는 조각, 프래그먼트, 파편이라고도 하죠. 필름형, 섬유형, 발포형, 구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크기도 다 기록을 했고, 이 발생원에 대해서는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카드를 참고를 했었고요. FTIR로 거의 다 분석을 했고, 스펙트럼의 일치율은 한 70% 이상 정도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체 중에서 여기 지금 아래 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4개의 종류가 각각 21개체, 9개체 등등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표시를 말하고요. 그 중에 %FO라는 것은 percent of frequency of occurrence라는 뜻인데 빈도입니다. 빈도. 나타나게 된 빈도. 그래서 21개체 중에 81%에서 플라스틱이 나왔고 9개체 중에 100%다 플라스틱이 나왔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 82는 전체 34개체 중에 28개체 안에서 플라스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82%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집한 전체 쓰레기의 개수는 1280개, 상당히 많죠. 그리고 118g의 쓰레기를 가지고 개수도 세고 또 분류하고 무게 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아까 평균적으로 한 개체당 38개를 먹었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229개를 먹은 사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보면은 몸무게 1kg당 여기의 경우에는 보통 0에서 1g인데 만약에 60kg이면은 60g의 이 플라스틱을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최대. 그리고 한 개체가 15g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았던 사례이고요. 쓰레기의 크기는 평균 7cm인데 25cm짜리도 있었어요. 25cm까지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긴 비닐 조각 같은 큰 거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다음에 폭도 1.6cm, 60mm니까 6cm짜리도 먹은 걸로 나타나고요.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푸른 바다거북이 이제 더 많이 먹었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걸 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 방생한 뒤에 발견된 사체로 발견됐는데 하루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몸속에서 나온 그 쓰레기가 221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10g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11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20개를 먹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0.1g 정도, 아니, 1g 정도를 매일 섭취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길이가 등짝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또 데이터를 냈는데 1cm당 244mg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내주면 몸의 길이에 따라서 곱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연구자들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얻어진 거는 그 몸의 그 등껍질의 길이와 쓰레기 양 간의 현저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린 개체일수록 크기가 작은 개체일수록 더 쓰레기를 많이 먹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푸른하고 붉은을 비교하면 현저하게 푸른 바다거북이 많이 쓰레기를 섭취한 걸 알 수 있고 이건 무게입니다. 데이터는 항상 이게 무게인지 개수인지 항상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각각에서 그러면 뭘 먹었느냐를 보면 여기서 하얀색이 섬유형입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거북은 섬유형으로 된 것들을 파편보다 현저히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붉은 바다거북의 경우에는 필름 형태를 까만색의 필름 형태를 제일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먹은 것은 가장 많은 게 그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투명한 걸 먹었는데 하얀색의 경우에는 하얀 파이버 섬유형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투명한 것 중에는 필름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투명한 필름은 뭡니까? 비닐봉지 또는 그 포장, 투명한 포장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이거는 전체 무게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른 붉은 두 개 종만 비교를 한 거고요. CC가 붉은이고 CM이 푸른입니다. 어떤 색깔을 많이 먹었는지 두 개를 비교해 줬는데 CC와 CM의 어떤 투명하고 하얀색 먹은 거는 서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요. 초록색은 뭐냐면 초록색을 좋아했네요. CM이 푸른 바다 거북이 좀그 초식 종류다 보니까 아마 초록색을 더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식이다 보니까 해초류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파이버 형태의 섬유류의 쓰레기를 많이 먹은 것 같고요. 붉은 바다 거북은 좀 잡식성이고 오징어나 뭐 이런 것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닐봉지를 해파리 오징어로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먹는 그런 종류인데 여기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필름 형태를 많이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폴리머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나 IPP라는 폴리프로필렌의 여러 종류들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안에 뭐 폴리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이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이 IPP 이런 것들을 두 종류 다 많이 먹었는데 이게 붉은 바다 거북이 경우에는 나일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고요. PVC도 좀 먹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 초록색은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섬유형을 먹다 보니 이제 푸른 바다 거북은 폴리에스터 계열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게나 개수를 봤을 때 필름형이나 그 섬유형의 비율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필름이 조금 많아요. 파이버보다. 섬유형보다 살짝 많은 정도의 비율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무게하고 개수를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프래그먼트의 경우에는 이 PP의 성분이 가장 많고, 나일론이 가장 많고, PP가 많은 것 같고요. 무게에서는요. 개수에서는 PE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수에서 보면은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색은 예측할 수 있듯이 EPS 조각이 여기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무게로 봤을 때는 PE, 폴리에틸렌 성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서플리멘터리 피규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섬유뭉치의 경우에는 무게의 34%를 차지했는데 개수의 경우에는 이제 섬유뭉치를 한 개로 봤기 때문에 한 14%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수보다 가벼운 비중의 폴리머를 주로 많이 먹은 것 같고 그게 개수와 무게의 93%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매크로나 이런 메조나 마이크로의 크기의 어떤 비율을 그 폴리머의 성분별로 보게 되면 폴리스티렌, 즉 EPS, 스티로폼만 제외하고는 다 매크로가 모든 폴리머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씨가 남아있는 것은 총 19개였고요. 한글은 9개, 중국어 10개의 쓰레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PP나 PE 성분이었고요. 이 187개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구분을 해봤더니 필름형 포장이 19%, 비닐봉지가 19%, 그다음에 섬유 뭉치가 18%, 어망이 16%, 밧줄이 11% 정도 나타났습니다. 무게와 개수, 용도를 하나의 표로 나타냈는데 이게 푸른 바다 거북은 푸른 바다 거북이 여기 따로 표시가 없네.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푸른 바다 거북은 섬유를 좀 많이 먹고 붉은 바다 거북은 필름 종류를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 발생원이 로프인 경우에는 무게에서도 24%를 차지했고 개수에서는 11%. 비닐 봉지의 경우에는 무게의 24%, 개수의 18%.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개수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들 또는 무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밧줄이나 플라스틱백이나 포장, 어망, 섬유 뭉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성분으로 봤을 때도 여기
한눈에 플라스틱 백은 대개 PE 성분이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한꺼번에 모든 이 정보를 한 번에 다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 다 넣어놓은 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망 같은 경우에는 다 PE, 되게 다 PE로 나타났어요. 무게입니다. 무게의 99%가 PE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PP가 많죠. 네트는 아닌가? 네트는 PP가 밧줄은 PP가 많은데 로프도 PE가 여기 PP가 많이 나왔네요. IPP가 좀 많이 발견이 됐네요. 좋습니다. 이 토론 부분인데요. 그 체장과 섭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봤을 때 현저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 거북이 더 많은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런 것은 실제로 슐러의 논문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어떤 먹이를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양이 체내에 들어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논문 좀 비교를 하려면 체장이 비슷한 거북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린 거북일수록 그 위장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위장을 막아서 회사를 시킬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북의 경우는 이제 해양 조류, 그러니까 새죠. 새나 포유류에 비해서 플라스틱을 더 많이 섭취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목록을 있는데, %FO frequency of occurrence의 경우에는 다른 논문에 에서 나오기를 32%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82%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사이즈, 즉 메조나 마이크로 크기를 다 제외하고 매크로 크기만 따로 떼어내서 FO를 퍼센트를 냈을 때도 76%로 높게 나타나서 다른 연구에 비해서 이번 연구가 이 플라스틱 발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생산이나 소비나 폐기 양도 되게 많고 환경으로 방출하는 양이 많아서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KMI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99,000톤이고 강에서 나오는 구유 쓰레기 중에 64에서 80%가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출처를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했던 수영강 그 보고서에 있는 건데 저 99,000톤은 제가 그 채팅창에 한 것처럼 저희 뭔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 2, 3차 기본계획에서 유입량을 다 냈잖아요. 그걸 그냥 평균을 했어요. 1, 2, 3차라는 말은 시간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한 건데 반대가 온 건데 그걸 평균을 해가지고 99,000톤이라고 해버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99,000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때까지 사실은 되게 궁금하고 저를 곤란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발생량 숫자를 내야 되는데 저 숫자가 나오니까 저걸 사람들이 묻잖아요. 제가 해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보고서를 보고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이것도 우리가 쓴 보고서에서 냈을까요? 찾아보지 못했어요. 64에서 80%라고 지금 여기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중국어로 된 그 쓰레기도 있었듯이 국내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외국 쓰레기도 여기 바다 거북의 생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양쯔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도달한다는 그 서앤드 박의 그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바다 거북이나 붉은 바다 거북의 그 프리퀀시 오브 어커런스가 높은 것들은 기존의 다른 연구하고도 일치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값이 더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린치 같은 경우에 이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게를 기록하는 게 좋고 그것도 그 개체의 체중당 무게를 기록해야 그것이 이 개체가 이 바다거북이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하는지 하는데 좋다라고 린치의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개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체장당 무게의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또 숫자를 뽑아낸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 다른 나라나 지역보다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는 뭐 퍼센트의 그 프리퀀시 워커런스 같은 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오염이 심해서 바다거북도 쓰레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인치의 그 권고에 따라서 체중 1kg당 쓰레기 무게를 측정을 해보니까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킬로그램당 0.072 정도의 그 무게를 나타내는 반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북태평양 중부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농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뭘로 하느냐, 데이터를 비교할 때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수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무게를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단위에 좀 조심하고 비교할 때 어떤 걸 가지고 비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염 수준이나 샘플의 상태 또는 샘플의 그 몸의 길이 등 그런 특징, 그다음에 플라스틱 분석 방법 등에서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교할 데이터가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한 상태고 태평양의 서부 거대 플라스틱 지대 또는 동부 지대에서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을 했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른 거북이 붉은 거북보다 3배 이상 더 쓰레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이제 킬로그램당 그램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났고요. 실제 먹이를 보게 되면 이 먹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푸른 거북의 경우에는 해초류나 LG라고 그 조류라고 그것도 조류라고 하는데 플랑크톤 종류입니다. 플랑크톤 종류, 그다음에 무척추 동물 같은 걸 주로 먹고 실제로 켈프라는 거는 뭐 미역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먹어요. 얘들이 해조류 좋아합니다. 해초와 해조류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 주변에 플라스틱이 같이 바닥에 있다가 그거를 쪼아 먹을 때 같이 플라스틱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붉은 거북의 경우에는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어류를 쫓아가거나 개, 여기서 조류, 여기도 이제 플랑크톤이 포함이 되는데 해파리나 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유장 속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푸른 바다거북보다는 플라스틱 노출이 좀 적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범위는 아까 이제 뒤에서 보여줬지만 붉은 바다거북은 한국, 중국 연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반면 푸른 거북은 한중일 연안까지 넓게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오염 수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하지만 뭐 태평양이나 브라질 연안이나 일본의 연안에서 나온 결과들과 그렇게 뭐 일치하지는 않는다. 데이터의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중국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한 1.9%밖에 되지 않는 개수의 경우에 1.9%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서 바다거북의 몸에서는 외국계인의 비율이 지금 더 높다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제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냐면 글자가 있는 것 중에 19개 중에 10개가 이제 중국 거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조금 사실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거북이 한중의 해역을 기반으로 먹이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쓰레기를 먹을 가능성이 있죠. 또 중국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서 한국 해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미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런 영향으로 외국계인 쓰레기도 이 바다거북의 생태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고요. 거북의 몸속에서는 필름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링에서는 그 개수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다거북이 필름형을 더 선택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보다도 필름 형태로 된 걸 좋아하니까 더 많이 먹어서 몸속에서 그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쓰레기가 바다거북이 처한 그 부유 상태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수나 해저 쓰레기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때 대안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사업에서 이 생태계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쓰레기 목록을 제시할 때 해안 쓰레기를 대안적으로 우리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또 다른 후쿠오카라는 사람의 논문에서는 해파리를 닮은 비닐봉지를 직접 따라가서 먹는 것도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북 몸속에 필름형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섬유형이 많은 부분은 섬유형이 이제 39% 나온 것과 해안은 20%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원천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인데 약간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그냥 한번 숫자를 더 해봤는데 숫자가 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원인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187개고 전체 쓰레기는 1200 몇 개인데 여기서 제시한 거는 1056개 뭐 정도 돼가지고 약간 수치들은 안 맞는데 어쨌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게 869개예요. 알고 있는 거는 187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는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선이 하나 들어가서 위하고 아래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모니터링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여주면서 바다거북의 몸속에 있는 그 양과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원인별로 이 쓰레기를 구분해 봤을 때 가장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회용품과 어구.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간 235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1년에 1인당 400개의 그 비닐봉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도 뭐 페트병 49억 개, 플라스틱컵 33억 개의 쓰레기를 배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린피스 데이터를 인용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미스매니지드라고 하는 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일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공식 통계가 우리나라는 되게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린피스 거를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어업 부분은 태평양에서 보면 서부 쪽에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전 세계의 한 33%를 이 서부 태평양 쪽의 해역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체 서부 태평양의 한 1.3%, 북서 태평양만 따로 떼면 한 6.3%의 수산업 생산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해안 쓰레기의 51%가 어업기인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인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51%는 아닌데 보다 더 작은데. 그리고 해저 쓰레기의 98%가 어업기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키오스트에서 나온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실제로 어업기인에서 나온 쓰레기가 확실히 이 거북의 생태에 섭식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EPS 발포형 같은 경우에는 발생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스티로폼 부표에서 온 거다라고 보면 훨씬 그 어업기인의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분명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이나 어구의 생산, 소비, 감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결론은 이제 같은 내용을 조금 반복을 해서 요약을 하고 있지만 제안하고 있는 것은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을 한국 해역의 오염도의 지표종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한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크기별로 해양 생물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 영양 단계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좀 평가를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해수면이나 해저 어디라도 영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서식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바다거북의 행동이 먹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행동 반응에 대한 요인들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완화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들은 키오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 바다거북 행동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줬을 때 어떤 먹이를 더 좋아하는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으로 요약을 마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네, 아니요 이제. 네. 네,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요 기타 여기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중요한 건데 집에서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서 51%가 해상기인이라는 건 우리 논문에 해상기인이고 여기는 네네. 어업기인이라고. 아, 해상기인은 그게 네네.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우리 51.3%로 논문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보면 어업기인 한 38%인가 그래요. 뭉뚱그려서 보면 저 논문에서 저렇게 표현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렇네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논문을 쓰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피셔리 릴레이티드가 34, 27에서 네. 34% 나오니까 피셔리라고 정확히 얘기하고자 하면 조금 오류가 있고 네. 해상기인이라고 합니다. 네, 피셔리 릴레이티드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프네요. 그냥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붉은 가다 거북하고 푸른 바다 거북이 개체수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라는 추측을 제가 해봤습니다. 논문을 읽을 때. 전체 근데 전체 우리가 거북이 알아서. 아니야 전체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저렇게 연구도 되게 많이 돼 있고 그러지 그래서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찾아보질 않았네요. 아마 구글 정도 치면 나올 텐데. 챗GPT? 네, 다른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이게 비는 해파리처럼 아, 생겼. 네. 물고기 저기 네, 정 선생님 예, 예, 예. 먹는 것도 다르겠네요. 근데 물고기들도 아마 물고기 논문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아니 아까 그 거북이가 네, 저 우리나라 해역에서 많이 그 오염 물질을 많이 먹는데 네. 아니야 저 다른 지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덜 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러지 약을 먹었고 약간 비몽사몽해서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물고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물고기도 각 해역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종류마다 다 먹이 먹이 습성에 나누면. 따라서 많이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는데 거북이가 네. 다른 해역보다 우리나라가 오염물질을 덜 먹는다고 했어요. 덜. 조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거는 그냥 킬로그램당으로 봤을 때 이 거북이가 가진 몸무게당 얼마나 먹느냐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예, 적다라는 아까 뭐 0.07인가 많이 0. 적었죠. 예. 근데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샘플 숫자가 네. 워낙 서로 작기 때문에. 네. 아까 보면 21마리, 9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4마리 중에서 28마리가 먹는다고 나왔는데 어떤 데이터를 낼 때 28마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논문이 좋은 저널에 실렸던 거는 이 생물체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북이도 그나마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 거북이가 워낙 또 관심 있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 보존을 잘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보존을 하니까, 그래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이게 같아요. 상당히 커요 거북이. 그래서 얘가 지금 34개쯤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그 시료가 마빅 해양생물자원관에 냉동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꺼내가지고 해동시켜서 분석할 때 여러 연구팀이 다 붙어가지고 어떤 팀은 뭐 위장 속에 먹이만 또 따로 연구하고 어떤 팀은 뭐 간이나 혈액이나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그걸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그 합체한 것은 아니구만요. 근데 먹이 같은 거 뭐 혈액 속에 어떤 다른 영향 이런 것들은 또 연구팀이 다 아니면 세포 조두개까지 그뭐 플라스틱 같은 게 그런 게 들어있나요?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밝히지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위장 속에 있는 것만 발견을 했고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이렇게 해동해서 하는 거라서 혈액 같은 음. 것까지도 했을지 그건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해역이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어디서는 또 그렇게 해주고 어디는 뭐 3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바다 거북이 어쨌든 그렇게 오염됐다고 하면 물고기조차도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고기도 당연히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예. 얘도 보면은 실제 물에는 비닐봉지가 지금 얘네들이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세 얘네들이 플라스틱. 몸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거는 선택적으로 그걸 찾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되고 물고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아, 결과가 없죠. 조그만 입자를 연구 결과가 먹겠죠. 없어. 네, 미세 플라스틱 조금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하신 한국이 1위였다가 3위였다가 하는 거는 한국이 1위였을 때 발표 자료를 보시면 예, 그 예. 조사한 해양 중에 1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사한 해양이 늘어나면서 3위로 떨어진 거고요. 처음에 아, 했을 그러면 때는 기간마다 다르단 말이죠? 네, 조사 예. 결과에 1위로 했을 음. 때는 그 조사한 대상 해역 중에 1위, 그 다음에 3위로 했을 때는 아, 더 많은 해양을 조사해서 그 해양 중에 아, 3위였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는 1위라는 것은 이게 3위는 더 넓은 포괄적이고 1위는 좁은데 그 1위가 도대체 어디인가 좀 알고는 싶네요. 그 1위는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아, 그 아편이 마약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데요. 지금 어,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그 논문을 자세히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변의 미세 플라스틱은 강화도의 3개의 정점을 조사해서 EPS 조각이 아, 워낙 많은 곳을 했을 때 세계 1위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계 1위였다. 해변에서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이 세계 1위였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벌써 세계 해역밖에 안 되고 거기 응. 해역이 하필 갔더니 물론 우리나라가 EPS 조각이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엄청 많았어요. 그 조사가 김승규 교수님 팀에서 한 논문인데 그래서 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1위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근데 어려운 사실은 얘기고요. 또 강화도 인천 쪽은 댐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바로 나가는 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실 때는 조금은 좀 상세한 게 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강의할 때 써먹을 때도 그걸 알아야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어쨌든 조사된 알겠습니다. 중에는 최고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게 예, 우리 예. 제 일반적인 현상이냐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음. 높긴 높죠. 조금 높기 때문에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 해안에서 나온 그 데이터고 얘는 지금 해안이 아니라 바다 수중 물속에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다가 죽은 그 생물이기 때문에 예. 물속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가 좀 다른 거죠. 스티로폼 네. 그거는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그 안영덕 선생님이 논문 제목을 알 수 있냐는데 저희도 논문 제목 좀 알려주면 어떨까요? 네, 여기 네, 제가 지금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제목이 그 한국 해역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 이게 논문 제목인가요? 네, 이제 번역한 거예요. 영어 논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 지금 번역한 번역본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아, 요즘에 논문 번역하는 무료 예, 프로그램들 예, 그 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거북이가 섭취를 하는 이유가 특성 중에 해파리로 오인을 할 경우에 비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보이기에도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냄새도 그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를 흡착하는 성질 때문에 냄새도 먹이 냄새가 나서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체들이 위장 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적으로 부유하는 어, 그들의 능력을
저해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다른 연구 얘기가 조금 추가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4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아니면 마칠까 합니다. 네, 질문은 없고요. 안명덕입니다. 오늘 바다 거북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혹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논문 따로 더 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한글본이나 아니면 번역이 된 걸로.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신지. 저기 서해안권 그 한국 해역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그 양이라든가 그 물고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나요? 제가 혹시 공개된 보고서가 있는데 공개된 건지 알아보고 공개돼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사업은 공개하기가 공개가 안 돼요. 참고하실 만한 그 사료. 한번 찾아서. 지난번에 우리 뭐 할 때 쓴 게 있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를 잴 때 요렇게 등 요렇게 재기도 하고 직선으로 요렇게 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재는 걸까요? 직선으로 되느냐 이게 사이즈를 네네 CCC 뭐 이런 식이랑 의미가 다른 네. 거예요. 따라서 등이 좀 평평한 게 있고 좀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르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수명을 예측할 때는 CCL로 하는 게 아마 제일 CC를 이렇게 둥그렇게 네. 사이즈를 재는 거죠. 펄부이란 뜻이. 거북이라서. 네, 거북이라서 그렇게 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족관이 있어요. 네, 여수에 가면 수족관에 거북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를 키웠을 때 거기서 하고 맞아요. 여수에 가봐야 되겠네요. 수족관에. 유형하고 뭐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다거북이 특이한 게 푸른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 그 해초류도 딱 지가 좋아하는 거가 따로 있대요. 네. 해조류도 이렇게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색깔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키 큰 건 안 먹고 지가 좋아하는 그 뭐 바위에 딱 붙어 있는 키 작은 거 막 그걸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은 거. 저는 아까 유나님 말씀하신 냄새 얘기는 바닷물 속에 오래 비닐봉지가 떠다녔는데 무슨 냄새가 남아 있나요? 궁금하네요. 엄청 박사님도 도와주셔서 냄새 엄청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족관에 있어서 그냥 냄새 말고 플라스틱 냄새가 플라스틱 냄새가 바다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길래. 네. 네. 저도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낚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네. 공사 현장에 막 돌을 막 깨고 막 폭파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런 냄새를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키면 그런 낚시를 또 많이 하면 본드 마시는 그런 느낌? 그게 바다에서 플라스틱 그 비닐 같은 걸 주우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맨들맨들한 게 아니고 겉에 미끈미끈하게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먹이의 냄새로 오인할 수 있는 알게가 붙어서라고 저는 추측을 했는데 연구에서도 이제 먹이로 오인할 만한 냄새가 난다는 거는 걔네가 먹는 먹이 냄새가 강하게 난다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기물질 그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흡착한다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표면에 해수면에 있을 수 있는 플랑크톤이나 다른 냄새가 나는 것들도 걔네가 흡착을 하기 때문에 먹이 냄새가 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먹이 냄새일 것 같네요. 플라스틱 고유의 냄새라기보다 거북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플라스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하면.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달라붙어서. 네. 그래서 냄새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11시 30분이 되어서 오늘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세미나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23일인가요? 22일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